부산의 어느 골목 끝, 낡은 하숙집 지하 창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린다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앨범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정불레가 있었죠. 공장 식당에서 일하던 그녀의 눈빛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누군가에게 착취당하고 이용당하던 여자의 눈빛. 린다는 깨달았습니다. 천사 할례라 불리던 그 여자도 한때는 피해자였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상처가 지금의 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밖에선 불레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고 빛이 들어왔죠. 넌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불레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린다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집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다음 차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린다예요. 태국에서 1998년 한국에 왔죠. 그때가 24살이었어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돈을 보내드려야 했거든요. 동생들 학비도 있고요. 한국에 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했어요. 브로커가 그렇게 말했죠. 부산에 도착한 건 겨울이었어요. 너무 추웠어요. 태국에선 이런 추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브로커가 저를 데려간 곳은 골목 끝에 있는 낡은 집이었어요. 간판에는 하늘 하숙집이라고 적혀 있었죠.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한 할머니가 나오셨죠. 정불레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어머, 얼마나 추웠어. 어서 들어와. 할머니의 손은 따뜻했어요. 저는 그때 안심했죠. 이곳에서라면 괜찮을 거라고요. 하숙집 안에는 저 말고도 여러 명의 여성들이 있었어요. 베트남에서 온 응우엔, 미얀마에서 온 수, 그리고 태국 친구 마이까지요. 모두들 저처럼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온 사람들이었어요. 할머니는 우리에게 밥을 차려주셨어요. 김치찌개였는데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여기 있으면 안전해. 경찰도 못 건드리는 곳이야.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나중에야 알게 됐죠. 첫날 밤 할머니가 우리를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내일부터 일 나가야지. 일한 만큼 월급 받을 거야. 그런데 월급은 내가 보관해 줄게. 너희가 갖고 있으면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밖에서 괜한 소리 하지 말고 경찰한테 잡히면 너희 다 추방이야. 알았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변했어요. 아까와는 달랐죠.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거든요. 주말도 없었어요. 몸이 너무 아팠지만 참아야 했어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고 월급날이 왔어요. 저는 할머니께 여쭤봤죠. 할머니, 제 월급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고향에 보내드려야 해서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직은 안 돼. 내가 여기 온 비용이랑 밥값, 방값 다 계산하면 아직 모자라. 조금만 더 일하면 줄게. 저는 이상했어요. 브로커가 그런 말은 안 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를 믿기로 했어요. 2달, 3달이 지났어요. 그래도 월급은 받지 못했죠. 할머니는 계속 똑같은 말만 하셨어요. 아직 모자라. 조금만 더.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도 월급을 받지 못했죠. 어느 날 마이가 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이의 침대가 비어 있었거든요. 짐도 다 없어졌고요. 저는 할머니께 물어봤어요. 할머니, 마이는 어디 갔어요? 할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하셨죠. 아, 그 애? 고향으로 보냈어. 집안에 급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마이는 전날까지도 고향 이야기를 전혀 안 했거든요. 오히려 한국에서 더 오래 있고 싶다고 했었어요. 저는 마이의 침대 밑을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죠. 마이의 거였어요. 수첩을 펼쳐보니 한국 사람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계좌번호도요. 저는 한글을 잘 읽지 못했지만 숫자는 알 수 있었어요. 밤에 할머니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들었죠.
그 애 이름으로 입금됐지? 알았어. 확인해 볼게. 할머니는 마의 이름을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죠. 할머니가 마의 이름으로 돈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다음 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관찰했어요. 할머니는 매주 교회에 나가셨어요. 동네 사람들은 할머니를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했죠. 블레 씨는 천사야. 외국인 애들 먹이고 재우고 정말 대단해.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겸손한 척했죠. 아니에요. 그냥 불쌍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나라 사람들은 너무 냉정하잖아요. 할머니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천사였지만 집에서는 전혀 달랐죠. 저는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이처럼 사라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중고 가게에서 낡은 캠코더를 샀어요. 제가 모아둔 돈으로요. 할머니 몰래 숨겨놓은 돈이었죠. 저는 할머니를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우리에게 하는 말들, 행동들을요. 월급은 언제 주실 거예요? 응우엔이 물었을 때였어요. 입 닥쳐. 일이나 해. 너희가 여기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 신고라도 하면 너희 다 추방이야. 할머니의 진짜 모습을 담을 수 있었죠. 저는 집 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가 지하 창고를 발견했어요. 창고 문은 잠겨 있었는데 할머니가 외출한 틈을 타서 열쇠를 찾아냈죠. 부엌 서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어요. 창고 안은 어두웠어요. 불을 켜자 온갖 물건들이 쌓여 있는 게 보였죠. 오래된 가구들, 상자들요. 저는 상자들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죠. 여권들이 있었어요. 많은 여권들이요. 마이의 여권도 있었고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의 여권도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거든요. 마이는 고향에 간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여권들의 주인들도요. 저는 더 깊이 뒤졌어요. 그러다가 낡은 앨범을 발견했죠. 앨범을 펼쳐보니 젊은 시절의 할머니 사진이 있었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이었죠. 사진 뒤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외국인 여성 관리자 정블레. 저는 이해했어요. 할머니도 한때는 저희처럼 외국에서 일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착취당했던 거죠.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는 거야? 할머니였어요. 제가 너무 집중하느라 할머니가 들어오는 소리를 못 들었던 거죠. 저는 얼어붙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넌 너무 똑똑해서 문제야. 그런 애가 제일 위험해. 할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어요. 차갑고 무서운 표정이었죠. 저는 도망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제 팔을 붙잡았죠. 어딜 가려고? 저는 발버둥 쳤어요. 그러다가 쌓여있던 상자에 부딪혔고 넘어졌어요. 머리를 세게 부딪혔죠. 정신을 잃기 직전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나서지만 않았어도 괜찮았을 텐데. 눈을 떴을 때 저는 여전히 창고 안에 있었어요. 문은 잠겨 있었고요.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피가 났죠. 저는 창고 안에서 며칠을 보냈어요. 할머니는 하루에 한 번씩 물과 빵을 가져다 줬죠. 아무 소리도 내지 마. 내가 어떻게 할지 생각 중이니까.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어요. 저는 창고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할머니를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창고 벽에 작은 틈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오래된 집이라 벽이 썩은 부분이 있었던 거죠. 저는 그 틈으로 소리를 냈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창고가 지하에 있어서 소리가 잘 안 들렸던 거죠. 며칠 후 할머니가 다시 왔어요. 린다야, 나랑 거래 하나 하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여기서 나가고 싶으면 약속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다고. 그럼 보내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나가야 했으니까요. 알았어요. 약속할게요.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창고에서 나와 방으로 올라갔어요. 다른 친구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죠. 괜찮아? 응우엔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밤에 저는 친구들을 몰래 모았어요. 할머니가 잠든 시간이었죠.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해. 제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야. 우리 돈을 다 빼앗고 있어. 하지만 친구들은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우리한테 밥 주잖아. 나쁜 사람은 아니야. 수가 말했어요. 밖에 나가면 경찰한테 잡혀. 그럼 우리 다 고향으로 보내죠. 저는 답답했어요. 친구들이 할머니에게 세뇌당한 거였어요. 아니야. 할머니가 거짓말하는 거야. 우리는 떠나야 해.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서라도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저는 할머니를 따라 나섰어요. 할머니는 매주 부산역 근처 송금소에 갔거든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할머니는 송금소에서 뭔가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죠. 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들었어요. 할머니가 마이의 이름을 말하는 거려. 할머니는 마이 이름으로 돈을 받고 있었어요. 그것도 엄청난 금액을요. 저는 확신했어요. 할머니는 사라진 사람들의 이름으로 계속 돈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근처 공중전화로 갔어요. 그리고 인권단체에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도와주세요. 부산 하늘 하숙집이에요. 여긴 감옥이에요. 제가 말하는 순간 누군가 뒤에서 수화기를 낚아챘어요. 할머니였어요. 내가 감히? 할머니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어요. 저는 도망쳤어요. 할머니는 저를 쫓아왔지만 저는 더 빨랐죠. 저는 근처 성당으로 뛰어갔어요. 성당 신부님이라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성당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신부님이 계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신부님이 물었어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죠. 도와주세요. 하늘 하숙집 할머니가 저희를 가두고 있어요. 신부님은 심각한 표정이 됐어요. 천천히 설명해 보세요. 저는 모든 걸 설명했어요. 할머니가 우리 돈을 빼앗는 것, 사라진 사람들, 창고에 있던 여권들까지요. 신부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어요. 알았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신부님은 저를 성당에 머물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저는 신부님께 부탁했어요. 제가 촬영한 영상이 있어요. 하숙집에 숨겨뒀는데 그걸 가져와야 해요. 신부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허락해 주셨어요. 조심하세요. 저는 밤에 하숙집으로 몰래 돌아갔어요. 뒷문으로 들어가서 제 방으로 갔죠. 캠코더는 침대 밑에 숨겨뒀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꺼냈죠. 그때 불이 켜졌어요.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돌아올 줄 알았어. 저는 캠코더를 꼭 안았어요. 이제 끝이에요. 할머니가 한 짓들이 다 드러날 거예요. 할머니는 웃었어요. 하지만 슬픈 웃음이었죠. 너는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할머니가 말했어요. 나도 한때는 너희처럼 외국에서 일했어. 일본에서요. 거기서 나도 똑같이 당했어. 돈도 못 받고 매일 일만 했지. 저는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도 당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는 살아남으려고 한 거야. 이 세상은 약한 사람을 짓밟아. 그러니까 강해져야 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변명이에요. 할머니는 그냥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할머니를 지나쳐 밖으로 나갔어요. 할머니는 저를 막지 않았죠. 저는 성당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신부님께 캠코더를 드렸죠. 이걸 경찰에 주세요. 그리고 방송국에도요. 신부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며칠 후 기자와 경찰이 하숙집을 찾아갔어요. 저도 함께 갔죠. 할머니는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정블레 씨, 이게 뭡니까? 기자가 캠코더 영상을 보여줬어요. 할머니가 우리를 협박하고 돈을 빼앗는 장면들이었죠.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오해예요. 나는 그 애들을 도와주려고. 하지만 경찰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정블레 씨, 조사받으러 가셔야겠습니다. 그날 저녁 하숙집에서 불이 났어요. 저는 뉴스로 그 소식을 들었죠.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하숙집은 불길에 휩싸여 있었어요. 소방차가 와서 물을 뿌리고 있었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소리쳤어요. 안에 사람들 있어요. 다행히 친구들은 다 밖으로 나와 있었어요. 응우엔도, 수도요. 하지만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어디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안에 있어. 안 나오려고 해. 응우엔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불길을 바라봤어요. 창문 너머로 할머니의 실루엣이 보였죠. 할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어요. 내가 만든 집이야. 내가 태워야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소방관들이 할머니를 구하려고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집이 무너졌고 할머니는 그 안에 있었죠. 다음 날 사건은 전국 뉴스에 나왔어요. 천사 할매의 두 얼굴. 기자들이 하숙집 잔해를 촬영했어요. 경찰은 잿더미 속에서 여권들과 통장들을 발견했죠. 그 안에는 마이를 포함해서 여러 명의 이름이 있었어요. 모두 사라진 사람들이었죠. 저는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정블레가 얼마나 오래 이런 짓을 했나요? 경찰이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래됐을 거예요. 창고에 있던 여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저는 대답했죠. 그래도 용서할 수 있나요? 기자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용서보다는 잊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가 한 짓도, 할머니가 겪었던 일도요. 할머니도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그게 할머니가 한 짓을 정당화할 순 없죠. 몇 주 후, 저희는 불탄 하숙집 자리를 찾아갔어요. 검게 그을린 간판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하늘 하숙집. 저희는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마이를 위해서, 그리고 사라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저는 불 속에서 구해낸 할머니의 수첩을 꺼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나는 괴물이 아니었다. 세상이 내 그림자를 길게 느렸을 뿐. 저는 하늘을 봤어요. 할머니는 괴물이 됐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괴물은 아니었죠. 세상이 할머니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할머니가 한 짓이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해할 순 있어요. 저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어요. 다시는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는 삶을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들은 저희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고 법적인 지원도 해줬죠. 저는 공장에서 일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대로 된 계약서를 썼고 월급도 제 손으로 받았죠. 처음으로 고향에 돈을 보낼 수 있었어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을 때 엄마가 우셨어요. 린다야, 잘 지내니? 엄마가 물었어요. 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저는 대답했죠. 밤에 저는 창문을 열고 부산의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할머니도 저 별들 중 하나가 됐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고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이제 자유로워요. 그림자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잊지 않을 거예요. 저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예요. 저는 그들을 도울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요. 저는 인권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통역 봉사자로요. 저처럼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 일이었죠. 처음 상담실에 왔던 사람이 기억나요. 필리핀에서 온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울면서 말했어요. 사장님이 제 여권을 빼앗았어요. 월급도 안 줘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눈물 속에 희망이 보였죠. 저는 그녀를 데리고 경찰서에 갔어요. 신고를 도와줬고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게 해줬죠. 한 달 후 그녀는 다시 상담실에 왔어요. 이번엔 웃으면서요. 여권 돌려받았어요. 밀린 월급도 받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기뻤어요.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요. 응우엔과 수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응우엔은 식당에서 일했고 수는 공장에서 일했죠. 우리는 가끔 만나서 밥을 먹었어요. 어느 날 모임에서 응우엔이 말했어요. 너희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수가 말했어요. 우리 살아남았어. 그게 중요한 거야. 저는 잔을 들었어요. 우리를 위해,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잔을 부딪혔어요. 2000년이 됐어요. 새로운 밀레니엄이었죠. 한국은 IMF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은 많았죠. 저는 상담실에서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들 대부분은 저처럼 고향을 떠나 한국에 온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한 남자가 상담실에 왔어요. 중국에서 온 사람이었죠. 저희 공장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그가 말했어요. 어떻게요? 제가 물었죠. 밖에 절대 안 나와요. 항상 공장 안에만 있어요. 그리고 말도 거의 안 해요. 저는 긴장했어요. 할머니 일이 생각났거든요. 어디 공장이에요? 저는 급히 물었어요. 그는 주소를 알려줬어요. 부산 외곽의 작은 공장이었죠.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함께 그 공장에 갔죠. 공장 안에는 6명의 여성이 있었어요. 모두 지친 얼굴이었죠. 경찰이 물었어요. 여기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나요? 여성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이었죠.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저는 그들의 언어로 말했어요. 그제야 한 여성이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이 여권 갖고 있어요. 월급도 안 줘요. 나가면 신고한다고 했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요. 경찰은 공장 사장을 체포했어요. 그리고 여성들은 보호시설로 갔죠.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일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다음 날 저는 단체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었어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우리가 더 많은 곳을 찾아가야 해요.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요. 공장들을 직접 찾아가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만나기로 했죠. 몇 달 동안 우리는 부산 전역의 공장들을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왔죠. 어느 날 저는 오래된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익숙한 장소를 봤죠. 불탄 하숙집 자리였어요. 이제는 그곳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있었어요. 편의점이 될 거라고 했죠. 저는 잠시 그곳에 서서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마이도요. 린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응우엔이었죠. 여기서 뭐해? 응우엔이 물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저는 대답했죠. 응우엔도 불탄 자리를 바라봤어요. 가끔 생각나. 그때 일들. 응우엔이 말했어요. 나도.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잘 살고 있잖아. 응우엔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그곳을 떠났어요. 과거는 과거였으니까요. 2002년 가을, 저는 한국어 시험에 합격했어요. 이제 한국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었죠. 상담실에서도 제 역할이 커졌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죠. 어느 날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린다 씨 계신가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네, 접니다. 제가 대답했죠. 저는 정블레의 조카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조카분이요? 네.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저는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죠. 안녕하세요. 그녀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인사했죠. 우리는 자리에 앉았어요. 이모 일로 정말 죄송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이모가 그런 짓을 할 줄 몰랐어요. 저희 가족들도 충격받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모도 힘든 삶을 살았어요. 젊었을 때 일본에서 일하면서 많이 고생했거든요. 그녀가 계속 말했어요. 돌아왔을 때 이모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사람들을 잘 안 믿었어요. 항상 경계했죠.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렇다고 이모가 한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모도 피해자였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알아요. 할머니도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할머니가 한 일은 잘못된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어요. 맞아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는 1시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들을요. 헤어지기 전에 그녀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모가 남긴 거예요. 당신한테 주라고 했어요. 저는 봉투를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편지예요. 이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쓴 거예요. 저는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있었죠. 린다에게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미안하다. 내가 옳았다. 나는 괴물이 됐다. 처음엔 그냥 살아남으려고 했을 뿐인데 어느새 내가 증오하던 사람들과 똑같아져 있었다. 너희한테 한 일들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도 한때는 꿈이 있었다.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 그런데 세상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도 그건 변명일 뿐이다. 내가 한 일은 잘못됐다. 정말 미안하다.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도 사람이었어요. 꿈이 있었고 아팠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했어요. 그게 잘못이었죠. 저는 편지를 접었어요. 고마워요. 저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걷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할머니를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미워해야 할까요?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용서는 아니지만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잊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할머니 조카를 만났다. 할머니의 편지를 받았다. 할머니도 고통받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건 잘못이다. 나는 절대 할머니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고통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쓸 것이다. 2003년이 됐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5년을 살았어요. 많은 것들이 변했죠. 한국은 더 발전했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었어요. 차별과 착취는 계속됐죠. 저는 이제 상담실의 팀장이 됐어요.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됐죠. 어느 날 저는 강연 요청을 받았어요. 대학교에서 외국인 노동자 인권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했죠. 저는 긴장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강연 당일 저는 강당에 들어갔어요. 1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죠.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린다예요. 태국에서 왔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5년 전에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많은 일들을 겪었죠. 저는 제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하숙집 이야기를요. 학생들은 조용히 들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람이에요. 꿈이 있고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착취하는 건 잘못이에요. 저는 힘주어 말했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런 일을 겪고도 한국에 계속 계신 이유가 뭐예요? 저는 웃었어요. 여기가 이제 제 집이에요. 그리고 제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연 후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그들은 제 이야기에 감동받았다고 했죠. 저는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요. 그날 밤 저는 응우엔에게 전화했어요. 오늘 대학교에서 강연했어. 제가 말했어요. 와, 대단하다. 어땠어? 응우엔이 물었어요. 떨렸는데 잘 끝났어.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조용했잖아. 응우엔이 웃었어요. 그때는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저는 대답했죠.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음 날 상담실에 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린다 선생님께.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저는 어제 선생님 강연을 들었어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그 학생에게 답장을 썼어요. 그리고 상담실로 초대했죠.
일주일 후 그 학생이 찾아왔어요.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었죠. 안녕하세요. 저 강연 들었던 학생이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어서 와요. 저는 그녀를 반갑게 맞았어요.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진심으로 돕고 싶어 했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어요. 일단 여기서 봉사활동을 시작해보면 어때요? 통역이나 상담 보조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제안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고 싶어요. 그렇게 새로운 봉사자가 합류했어요. 시간이 흘러 2005년이 됐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7년을 살았어요. 영주권도 받았죠. 고향의 부모님은 이제 제 돈으로 편하게 사셨어요. 동생들도 학교를 잘 다니고 있었고요. 저는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제 집이 생긴 거죠. 처음으로 제 공간이 생겼어요.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곳이요. 저는 아파트를 꾸미며 생각했어요. 7년 전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는 자유로워요.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어느 날 저는 불탄 하숙집 자리를 다시 찾았어요. 이제 그곳은 편의점이 되어 있었죠. 저는 편의점 앞에 서서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이곳에서 자신의 왕국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왕국은 고통 위에 세워진 거였죠. 저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점원이 인사했어요. 저는 물 한 병을 샀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왔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보였어요. 할머니는 이 하늘을 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항상 어둠만 봤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 하늘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앞을 향해서요. 과거는 뒤에 두고 미래를 향해서요. 그림자는 이제 없어요. 햇살만 있을 뿐이죠. 저는 자유로워요. 그리고 행복해요. 그게 제가 할머니와 다른 점이에요. 할머니는 과거에 갇혀 살았어요. 하지만 저는 미래를 향해 가고 있어요.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에요. 생존자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린다와 여성들은 결국 그림자에서 벗어났습니다. 천사할매라 불렸던 정블레는 자신도 피해자였지만 그 고통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며 괴물이 되었죠. 하지만 린다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을 돕는 힘으로 바꿨어요. 과거에 갇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때로 상처받고 배신당하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쓰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린다처럼 생존자가 되어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도 있고 블레처럼 어둠을 퍼뜨릴 수도 있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